한국은 딱 한 주먹거리다. 중국 정보기관이 코웃음치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중국 전체 감시망이 먹통이 됐고 최정예 사이버 부대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5년간 쌓아온 군사정보 80%가 한순간에 증발했고 무능한 연구진은 줄줄이 처벌받았습니다. 중국 내부가 대혼란에 빠진 그 순간 베이징 한복판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뒤늦게 깨달은 한국의 진짜 실력.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첸위안입니다. 베이징 전략감시센터에서 5년째 위성 데이터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고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시스템 점검부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자동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로켓 발사가 있다는 통지였죠. 누리호 3차 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감시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우리 센터는 동아시아 전역의 위성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든요. 한국, 일본, 대만 모든 곳의 우주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한국 상공 모니터링 창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데이터 파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던 데이터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일 목록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이 빈칸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마치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듯 깔끔하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클릭해봤습니다. 파일 크기 0KB, 내용 없음, 생성 날짜는 그대로인데 내용만 싹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파일도 확인해봤어요. 역시 0KB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비어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옆자리 동료를 불렀습니다. 리밍. 이것 좀 봐. 뭔데? 리밍이 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는 저보다 2년 선배였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선 제가 더 잘 아는 편이었죠. 한국 상공 감시 파일이 전부 사라지고 있어.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리밍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서버 오류 아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라진 파일들을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한국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 데이터만 정확히 삭제된 거였습니다. 다른 지역 파일들은 멀쩡했어요. 일본 상공 파일도 정상이고 대만 상공 파일도 그대로였죠. 오직 한국 관련 파일만 0KB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백업 서버에 접속했어요. 혹시 원본이 남아있나 확인하려고요. 우리 센터는 이중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메인 서버가 문제가 생겨도 백업에는 자료가 남아있어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백업도 똑같았습니다. 0KB, 0KB, 0KB. 모든 파일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제가 리밍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정밀해요. 뭐가? 리밍이 자기 컴퓨터로도 확인해봤어요. 파일 삭제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서버 오류면 무작위로 파일이 손상돼야 하는데 한국 구간만 정확히 잘려나갔어요. 리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상공 파일만 싹 비었어. 저는 삭제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27분부터 32분까지 정확히 5분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누리호가 발사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로켓 발사 시각과 데이터 삭제 시각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삭제된 파일들의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좌표 값을 뽑아내서 지도 위에 표시했어요.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10분쯤 걸려서 완성했죠.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그 점들을 연결하니 명확한 선이 그려졌어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해 동해, 상공으로 이어지는 궤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리밍. 이거 봐. 제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삭제된 경로가 뭔가와 똑같아. 뭔데? 리밍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다른 창을 열어 누리호 발사 궤적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공개된 자료였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예상 궤적이었죠. 두 개를 겹쳐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삭제된 파일 경로와 누리호 궤적이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해킹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킹이면 흔적이 남아요. 로그 기록이라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야? 리밍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삭제가 아니에요. 뭔가 자동으로 작동한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 로그를 열어봤어요. 정상적인 삭제라면 관리자, 권한 기록이 남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로그인해서 파일을 지웠다는 흔적 말이죠. 하지만 로그는 깨끗했어요. 어떤 접속 기록도 없었습니다. 삭제 명령도 없었고 오류 메시지도 없었어요. 마치 파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죠.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삭제 명령도 없고 접근 기록도 없고 오류 메시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파일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사라진 거야? 리밍이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봤어요. 외부에서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신호가 우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삭제 명령을 실행한 거죠. 리밍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해? 이론적으론 가능해요. 저는 대학 시절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특정 주파수로 시스템에 명령을 심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이 있어? 리밍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은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매년 받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기초 단계, 위협 수준 아님, 항상 그런 평가였죠.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졌고 그 경로는 누리호 궤적과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죠. 일단 보고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급자한테 알려야죠. 리밍이 망설였어요. 진짜 보고할 거야? 서버 문제라고 하면 안 돼.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고하면 우리가 책임 추궁당할 수도 있잖아. 리밍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스템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리밍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고해. 나는 모르는 척할게.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부서장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부서장님.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상공 감시 데이터가 전부 삭제됐습니다. 부서장 왕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무슨 소리야? 누리호 발사 시각과 동시에 관련 파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0kB로 깨끗하게 비워졌고 삭제 경로가 발사 궤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깐 기다려. 왕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난 걸 느꼈습니다. 5분 후 왕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분석관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보여줘. 그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삭제된 파일 목록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왕리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정말 전부 0kB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삭제 경로입니다. 지도를 보여줬어요. 왕리가 지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 구간만 사라졌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것도 누리호 궤적을 따라서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누리호 발사 궤적인데요. 다른 창을 열어 공식 궤적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개를 겹쳐놨습니다. 왕리의 눈이 커졌어요. 완전히 일치하잖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왕리가 턱을 괴었습니다. 서버 점검은 했어? 백업까지 확인했는데 똑같습니다. 저는 백업 서버 화면도 보여줬어요. 모든 파일이 0kB예요. 왕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건 기술적 오류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가 의도적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신호로 자동 삭제된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어? 왕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해요. 삭제 경로가 누리호 궤적과 정확히 겹칩니다. 왕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위에 보고하면 난리 날 거야. 하지만 보고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 작성해. 1시간 안에. 네.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겨우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파일 삭제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오전 7시였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출근해야 했어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한국 상공 데이터가 0kb로 변한 일, 누리호 궤적과 일치하는 삭제 경로, 모든 게 너무 정교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거였죠.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밤사이 뭔가 변한 게 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그인하고 감시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어제 비어있던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0kb였던 파일들이 다시 채워져 있었거든요. 파일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서버가 복구된 건가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봤어요. 부산 상공 감시 영상이라고 이름 붙은 파일이었죠. 하지만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부산이 아니었어요. 험준한 산맥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 덮인 높은 산들과 깊은 계곡이었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이 산맥이었어요. 그것도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었죠. 자세히 보니 티벳 고원 지역 같았습니다. 왜 부산 상공 파일에 티벳 산맥 이미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손이 떨렸어요.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서울 상공 감시 자료라는 파일이었어요. 이번엔 사막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메마른 땅이었죠. 몽골 고비 사막처럼 보였어요. 서울과는 전혀 관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천 상공 데이터였어요. 화면에는 밀림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같았죠. 아마존인지 동남아시아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인천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모든 파일이 엉뚱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전 상공엔 바다 풍경이, 광주 상공엔 빙하 이미지가, 대구 상공엔 초원 사진이 들어있었죠.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저는 리밍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가 아직 출근 전이라 전화를 걸었어요. 리밍. 지금 당장 와. 무슨 일인데? 그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파일이 채워졌어. 하지만 전부 가짜야. 뭐? 리밍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가겠어. 20분 후 리밍이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어디 봐.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부산 상공 파일인데 티벳 산맥이 나와요. 리밍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진짜네. 이게 뭐야? 다른 것들도 봐요. 저는 파일들을 차례로 열어봤습니다. 서울엔 사막, 인천엔 밀림, 대전엔 바다. 리밍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뒤섞인 거잖아. 뒤섞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 이미지로 바뀐 거예요. 리밍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지워졌다가 하루 만에 가짜로 채워진 거야? 정확해요. 저는 파일 생성 시간을 확인했어요. 모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자동으로 채워진 거였죠. 이건 해킹이 맞아. 리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해서 가짜 자료를 심은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해킹이면 왜 이렇게 티나게 하는 걸까요? 티벳 산맥이나 몽골 사막 같은 명백히 다른 이미지를 넣다니요. 일부러 들키려고 한 건가요? 리밍. 이거 봐요. 저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생성자 정보를 보니 시스템 관리자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관리자 계정은 아니었죠.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누군가 관리자 권한을 흉내내서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진짜 해킹이네. 리밍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놓고 가짜를 넣었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삭제된 자리를 하루도 안 돼서 거짓 정보로 덮었어요. 그것도 명백히 다른 이미지들로요. 이건 단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너희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메시지 말이죠. 리밍. 이거 심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삭제는 해킹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을 숨기기 위한 기술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리밍이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제 한국 상공 데이터를 지우고 오늘 가짜로 채웠어요. 이건 한국 정보를 우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거예요. 리밍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감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상공을 보려고 하면 엉뚱한 이미지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 리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자기들 정보를 우리 시스템에서 완전히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리밍이 물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시스템 접근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외부 침입 기록도 없고 관리자 접속 기록도 없었죠. 마치 파일이 스스로 생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자동화된 기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리호에서 신호를 보내면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삭제하고 가짜 자료로 채우는 걸 전부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 리밍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어제 삭제되고 오늘 채워진 파일들 모두 자동으로 실행됐고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어? 리밍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몰랐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은 우주에 뭔가를 올렸고 그게 우리 시스템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해야 돼. 리밍이 말했습니다. 당장.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왕리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부서장님. 또 긴급 상황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삭제됐던 파일들이 가짜 자료로 채워졌습니다. 왕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국 상공 파일들이 전부 엉뚱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티베트 산맥, 몽골 사막, 열대우림 같은 거요. 지금 가겠어. 왕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사건은 서버 오류라는 핑계로는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이었고 의도적인 공격이었죠.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어요. 5분 후 왕리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화면을 봤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보여줬습니다. 왕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전쟁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 전쟁.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쓰지 않고 우리 감시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요. 긴급회의 소집하겠어. 왕리가 말했습니다. 위에 보고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몽골 사막 이미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긴급회의는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상급자들은 여전히 서버 문제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상공 파일들은 계속 가짜 자료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매일 확인했지만 변화는 없었죠. 상부에서는 조사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을 뿐 실질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리밍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첸 위안. 큰일 났어.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우리 해군 훈련 중인데 문제가 생겼대. 리밍이 숨을 헐떡였어요. 무슨 문제? 항로 계산이 안 맞는데. 구축함 2척이 길을 잃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방금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연락 왔어. 리밍이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긴급 지원 요청 메시지가 와 있었죠. 우리한테 왜 연락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때문이래. 리밍이 말했습니다. 항법 시스템이 이상하대. GPS는 남쪽을 가리키는데 계기판은 서쪽이라고 하고 레이더는 목표를 계속 잃어버린대. 저는 즉시 해군 관련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우리 센터는 군 위성 데이터도 관리하거든요. 동중국해 해역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 구축함 2척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배 이름은 난창함과 푸저우함이었습니다. 실시간 항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두 함정의 GPS 좌표가 계속 튀고 있었어요. 1분 전에는 북위 30도였다가 지금은 29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31도로 올라갔다가 했죠.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리밍. 이거 봐.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GPS가 미친 듯이 튀고 있어. 리밍이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왜 이래? 저는 레이더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더 심각했어요. 레이더가 주변 선박을 감지했다가 놓쳤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죠. 목표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몇 초 간격이었습니다. 계기판 데이터는 어떻게 돼? 리밍이 물었습니다. 저는 항법 장치 정보를 열어봤어요. 나침반은 서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자이로스코프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GPS는 남쪽이라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셋 다 제각각이었어요. 완전히 엉망이네. 리밍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어요. 두 함정 모두
한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역에 있었죠. 그리고 한국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밍. 이거 이상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한국에 가까울수록 오류가 심해져. 저는 시간대별 오차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반도 방향으로 항해할 때 오차가 커지고 멀어지면 줄어들었어요. 리밍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진짜네. 한국 쪽으로 갈 때마다 오차가 튀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뭔가 한국 인근 해역에서 우리 장비를 방해하고 있어요. 설마 한국이? 리밍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틀 전엔 우리 위성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이번엔 해군 항법 장치를 교란하고 있고요. 모두 한국과 관련돼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리밍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누리호 이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난창함의 항로를 따라가 봤어요. 오전 8시에 상하이 인근 해역을 출발했고 동쪽으로 항해 중이었죠. 오전 10시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GPS도 정확했고 레이더도 제대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10시 15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한 오차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 범위가 벌어지더니 지금은 거의 1km 오차가 나고 있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푸저우함은? 리밍이 물었어요. 저는 두 번째 함정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시간대도 비슷했고 오차 증가 패턴도 동일했죠. 두 배 모두 한국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오류가 커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리밍이 말했습니다. 뭔가 계획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인근 바다가 중국 장비를 바보로 만드는 구역이 된 겁니다. GPS는 엉뚱한 좌표를 보여주고 레이더는 목표를 놓치고 나침반은 잘못된 방향을 가리켰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삭제, 가짜 자료, 그리고 이제 항로 오차. 모든 사건이 하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국 정보를 지우고 왜곡하고 우리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흐름이었죠. 리밍, 이거 단순히 지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인근 바다는 중국 장비를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구역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리밍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누리호가 뭔가를 올렸어요. 그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 시스템을 교란하는 거죠. 전자전 무기야? 리밍이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정교해요. 특정 지역에만 작동하고 특정 장비만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였어? 리밍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을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로 봤거든요. 기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해군 사령부에 보고해야 돼. 리밍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내용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이 우리 해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왕리 부서장한테 알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리고 왕리가 받았습니다. 부서장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동중국해 우리 구축함들이 항로를 잃었어요. 왕리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GPS, 레이더, 나침반 전부 오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심해져요. 잠깐만, 왕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군 사령부에 연락해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난창함과 푸저우함의 위치는 여전히 튀고 있었습니다. 두 배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첸 위안, 리밍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각해요. 한국은 우리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데 이어 이제 해군까지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다음은 뭐야? 리밍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대로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화면 속 두 구축함은 여전히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왕리 부서장에게 호출됐습니다. 급히 부서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왕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그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왕리가 서류 한 묶음을
제 앞에 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항공우주국에서 보낸 자료야. 왕리가 말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당시 열 영상 기록이야. 우리가 요청했거든.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누리호 발사 장면 사진이 있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었죠. 열 영상이라 색깔이 일반 사진과 달랐어요. 빨강, 주황, 노란색으로 온도 차이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여기 봐. 왕리가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2단 분리 순간이야. 사진을 보니 로켓 2단이 분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로켓 옆에 작은 물체가 하나 더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왕리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작은 모듈 같은데 공식 발표엔 없었어.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작은 박스 형태의 물체였어요. 로켓 본체에 붙어 있다가 2단 분리 순간 미세하게 각도를 바꾸는 것 같았죠. 다음 사진 봐. 왕리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더 확대된 사진이었어요. 그 작은 모듈에서 뭔가 신호 같은 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열 영상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보였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딘지 알아? 어딘데요? 지표면이야. 왕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 쪽이야. 저는 숨을 삼켰어요. 신호 방향을 분석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각도 계산 결과 베이징 인근을 향하고 있었죠. 우리 센터 쪽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해. 왕리가 말했습니다. 그 신호가 나간 시각이 언제인지 아나? 언제요? 오전 10시 28분이야. 왕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데이터가 삭제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이지.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 모듈이 우리 시스템에 삭제 명령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 왕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신호 파형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복잡한 그래프였지만 제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파형을 보니 일반적인 통신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령 신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명령? 왕리가 물었어요. 데이터 삭제 명령이요. 저는 파형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패턴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 동작을 실행하라는 코드 같아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미리 뭔가 심어져 있었다는 거야? 왕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호만 보낸다고 시스템이 작동할 리 없었거든요. 미리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했죠. 그 프로그램이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 정보를 삭제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왕리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일 수도 있어요. 왕리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네,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열 영상 사진을 봤어요. 그 작은 모듈이 신경 쓰였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 변이 30cm 정도로 보여. 왕리가 말했습니다. 아주 작아. 그런데 기능은 엄청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스템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다니요. 왕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신호 주파수 분석이야. 저는 받아서 봤어요. 여러 주파수 대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2.4GHz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 왕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나? 일반 통신 주파수인데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 쓰는 대역이잖아요. 그래.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주파수로 우리 군사 시스템을 해킹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사 시스템은 보통 특수 암호화된 주파수를 쓰거든요. 일반 통신 주파수로 접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 기술이야. 왕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방식으로 들어온 거지. 저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신호 지속 시간은 0.3초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0.3초 동안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전송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보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압축 기술이 뛰어난 거야. 왕리가 설명했어요. 0.3초면 우리 레이더에 거의 안 잡혀. 그래서 우리가 놓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신호를 보내서 탐지를 피하고 압축된 명령을 전송해서 시스템을 조작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듈은 지금도 우주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작동하고 있고요. 맞아. 왕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계속 조작되는 거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삭제, 왜곡, 항로 오류 모든 게 이 모듈 때문이었어요. 누리호가 우주에 올린 작은 박스가
중국 전체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부서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왕리가 물었어요. 이 모듈이 한국 정보를 전부 숨기는 용도라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시스템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일본이나 러시아도요. 왕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못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주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보호막을 올린 거예요. 자기들 정보를 완전히 숨기는 보호막이요. 왕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리 없어.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영상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듈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어요. 왕리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우리는 전혀 몰랐죠. 누리호 발사를 그냥 일반 로켓 발사로만 봤던 겁니다. 그 안에 이런 무기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거 상부에 보고해야 돼. 왕리가 말했습니다.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어줄까요? 한국이 우주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면요. 증거가 있잖아. 왕리가 영상 사진을 들었어요. 이걸 보여주면 돼. 저는 불안했습니다. 상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고는 해야 했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생길 테니까요.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엉망이었죠. 가짜 이미지들로 가득했고 실제 정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리밍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첸 위안. 또 문제야.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민항기가 상하이 상공 지나갔는데 리밍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제대로 안 잡혔어. 저는 즉시 항공 관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리밍이 제 옆에 섰어요. 상하이 인근 항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여러 비행기 궤적이 표시됐어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적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항공사 여객기였어요. 편명은 KE-896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노선이었죠. 레이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행기 신호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1초 동안 잡히면 다음 1초는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계속 깜빡거리는 거였죠.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이래. 리밍이 말했습니다. 30분째 저러고 있어. 관제탑에서 난리 났어. 저는 다른 비행기들을 확인해봤어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죠. 오직 한국 비행기만 이상했습니다. 리밍. 다른 한국 비행기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리밍이 자기 컴퓨터로 확인했어요. 잠깐만.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베이징 상공에 아시아나 항공 있어. 저는 그 비행기 데이터도 불러왔습니다. 역시 똑같았어요. 레이더에 잡혔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죠. 신호 패턴도 KE-896과 비슷했습니다. 한국 비행기만 이래. 리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데이터 삭제. 가짜 자료. 해군 항로 오류에 이어 이제 민항기까지 영향받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 시스템에서 사라지거나 왜곡되고 있었죠. 레이더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KE-896의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을 캡처했어요. 1초 동안만 화면에 보였다가 깜빡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초 후 다시 나타났죠. 규칙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1초 간격으로 반복돼요. 왜 그러는 거야? 리밍이 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리호 모듈이 작동하는 거라면 이것도 자동화된 프로세스일 거예요. 한국 식별 코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거죠. 하지만 민항기는 계속 움직이잖아. 리밍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한국 비행기를 감지하면 지우려고 해요.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다시 잡히고 또 지워지고 반복되는 거죠.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관제탑에서는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관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상하이 관제탑에서 KE-896에게 여러 번 교신을 시도했더군요. 하지만 응답이 제대로 안 왔어요. 레이더가 깜빡거리니까 통신도 불안정한 거였죠. 교신 기록을 재생해봤습니다. 스피커에서 관제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KE-896 상하이 관제탑입니다. 현재 위치 보고해 주십시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기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관제탑 KE-896입니다. 현재 고도 3만 피트, 상하이 동쪽 50마일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레이더의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계속 보고 부탁드립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관제탑도 문제를 알고 있네요. 당연하지. 리밍이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깜빡거리는데 모를 수가 있나? 저는 KE-896의 실제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비행기 자체 GPS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도 안정적이고 속도도 일정했죠. 문제는 우리 레이더였어요. 비행기는 멀쩡한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였습니다. 리밍, 이거 심각해. 제가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정상인데 우리 레이더만 못 잡고 있어. 그럼 충돌 위험은 없어? 리밍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주변 항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레이더가 계속 이러면 언젠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KE-896이 깜빡이는 걸 지켜봤어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마치 유령 비행기 같았죠. 왕리 부서장한테 알려야 돼. 제가 말했습니다. 리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걸려는데 왕리가 먼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들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민항기 레이더 문제.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항공국에서 연락 왔어. 왕리가 제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깜빡거리네. 네.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1초 간격으로 나타났다 사라져요. 한국 비행기만 이래? 왕리가 물었습니다. 네. 리밍이 답했어요. 다른 나라 비행기는 정상인데 한국 것만 이상해요. 왕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리호 모듈이 작동하는 거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하늘도 바다도 이제 민항기까지예요. 왕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이건 더 이상 군사 문제가 아니야. 민간 항공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보고는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했어.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아직도 믿지 않아. 한국이 그럴 리 없다고 해. 증거를 보여줬는데도요? 리밍이 놀라서 물었어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대. 왕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거지. 저는 화면 속 깜빡이는 비행기를 봤습니다. 이게 증거인데도 안 믿는다니 답답했어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또 다른 한국 민항기가 광저우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역시 레이더에서 깜빡거리고 있었죠.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왕리와 리밍이 화면을 봤어요. 세 대가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상공에서요. 한국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지날 때마다 우리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였죠. 이거 CCTV도 마찬가지 아닐까? 리밍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왕리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 CCTV에 찍히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리밍이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모듈이 한국 관련 정보를 전부 지운다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위성 데이터도 지우고 레이더 정보도 지우는데 CCTV 영상이라고 안 지울 이유가 없었죠. 확인해봐. 왕리가 말했습니다. 공안 시스템 접근 권한 있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CCTV 기록을 검색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골랐죠. 명동 거리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사람 형체가 깜빡거리며 사라졌다가 나타났어요. 레이더에서 본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죠. 진짜네. 리밍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왕리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사람이 사라졌다 나타나. 저는 다른 CCTV도 확인했습니다. 공항, 기차역, 관광지 모두 똑같았어요. 특정 사람들이 화면에서 깜빡거리며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한국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늘도 바다도 서버도 이제 CCTV까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만 깔끔히 사라지고 있어요. 왕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전면적인 정보 차단이야. 한국이 우리 눈을 완전히 가린 거야.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국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왕리 부서장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군부 인사들, 정보기관 책임자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보였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안보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두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모듈이
우리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겠습니다. 군 장성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역공격이 필요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사이버 시스템을 해킹해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이버전 부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48시간 안에 한국 시스템에 침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왕리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왕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야. 왕리가 설명했습니다. 역공격하면 오히려 더 당할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이틀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이버전 부대가 한국 시스템 해킹을 시도했대요. 리밍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첸 위안, 큰일 났어. 그의 얼굴이 새하였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역해킹 시도했는데 우리 서버에서 한국 자료가 더 빠르게 삭제되고 있어. 리밍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즉시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관련 군사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파일 목록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해킹 시도하자마자 이렇게 됐어. 리밍이 말했습니다. 마치 접근만 해도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 저는 삭제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1분에 수십 개씩 파일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빨랐죠. 처음 누리호 발사 때는 천천히 삭제됐는데 이번엔 미친 듯이 빠른 속도였습니다. 왕리 부서장이 뛰어왔어요. 상황 파악했나?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역해킹 시도 후 삭제 속도가 10배는 빨라졌어요. 왕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이버전 부대는 뭐래? 연락이 안 된대요. 리밍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이버전 부대 시스템 상태를 확인해봤어요.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화면에 에러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접속 불가, 서버 다운, 모든 게 마비된 상태였죠. 부대 전체가 먹통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킹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예요. 이건 공격이 아니야. 왕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방어 시스템이야. 무슨 뜻이에요? 리밍이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침입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반격하는 거야. 왕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지. 저는 화면을 계속 지켜봤어요. 파일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위성사진, 군사 동향 분석, 경제 자료 모든 게 지워지고 있었죠. 멈출 방법이 없어요? 리밍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킹을 중단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접근을 멈추면 반응도 멈출 거예요. 왕리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사이버전 부대와 통화하려 했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거였죠. 직접 가야겠어. 왕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사이버전 부대는 베이징 외곽에 있었어요. 차로 30분 거리였죠. 도착했을 때 건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부대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대장이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왕리가 물었습니다. 부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우리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순간 역공격을 받았어요. 역공격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부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만 골라서 삭제하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의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정말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삭제 로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죠. 해킹 시도를 중단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중단했어요. 부대장이 답했습니다. 30분 전에 모든 작업을 멈췄는데도 계속 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접근을 멈췄는데도 반응이 계속된다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번 트리거되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부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해킹이라면 네트워크를 차단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우리 시스템 안에 심어진 프로그램이었어요. 외부 연결을 끊어도 소용없었죠. 시스템을 완전히 셧다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요. 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두면 한국 자료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셧다운하세요. 부대장이 망설이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전체 시스템 긴급 종료. 직원들이 서버실로 뛰어갔습니다. 몇 분 후 건물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모든 컴퓨터가 꺼졌고
불도 나갔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제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은 게 뭔지 확인해야 해요. 30분 후 시스템이 다시 켜졌습니다. 부대장이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삭제됐어요? 왕리가 물었습니다. 한국 관련 군사 자료 80%가 사라졌습니다. 부대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위성사진, 정보 분석, 작전 계획 모두 지워졌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라니요. 수년간 축적한 정보가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백업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백업도 똑같아요. 부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시에 삭제됐어요. 왕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하늘이 흐렸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접근만 해도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술이에요. 방어 시스템이죠. 방어 시스템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렸어. 왕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드렸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한 거였죠.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방어였습니다. 부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리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졌어.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한국 자료 80%가 사라졌어.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우리 센터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한국 관련 파일들이 대량으로 삭제돼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역해킹 실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패닉 상태였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죠. 저는 매일 사무실에 나와 빈 데이터베이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리 부서장이 급히 저를 불렀어요. 회의실로 오게.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가니 국가안보국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보국 부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내부에 인원을 투입할 것이다. 밀정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버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니 직접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야 한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 보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을까요? 다른 간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부국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대로는 안 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왕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왕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정도면 보안도 철저할 거예요. 밀정을 보내봤자 금방 들킬 것 같았죠. 사흘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요원 한 명이 한국 연구기관에 침투했대요. 가짜 신분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리밍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밀정 투입했대.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위장 취업했어. 빨리 들켰으면 좋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리밍이 의아해했어요.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왕리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잡혔어.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요? 리밍이 물었습니다. 우리 밀정. 왕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24시간 만에 체포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켰어요? 리밍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왕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국한 지 하루 만에 잡혔대.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보망도 우리처럼 첨단화돼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지도 몰랐죠. 밀정 휴대폰에서 뭔가 나왔대요. 리밍이 자기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보고 올라왔어요. 뭐가 나왔는데? 왕리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 관련 문서래요. 리밍이 설명했습니다. 방패형 자동 삭제 기술이라고 적혀 있대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방패형 자동 삭제? 그게 뭐야? 왕리가 물었습니다. 누리호 모듈 기술 이름인 것 같아요. 리밍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압수한 문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글자가 보였죠. 방패형 자동 삭제 기술, 외부 침입 시 자동 방어, 실시간 정보 보호.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우리를 당한 기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방패처럼 한국을 보호하는 거죠. 자동으로요. 왕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해킹 시도해도 소용없다는 거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반응하니까요. 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리밍이 물었습니다. 한국 경찰에 넘겨졌대. 왕리가 답했습니다. 추방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답답했죠. 한국 보안력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24시간 만에 밀정을 잡아낸다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니었어요. 정보국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자료 담당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국장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한국 침투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요원은 입국 즉시 감시를 받았고 24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지?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보망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국장이 인정했습니다. 얼굴 인식, 행동 패턴 분석, AI 감시, 시스템 모든 면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압수된 문서에 따르면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패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외부 침입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국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막히고 인적 침투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네, 첸 위안.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항상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그 격차를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계속하게 국장이 말했습니다. 누리호만 봐도 그래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켓 발사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첨단 방어 시스템을 우주에 올린 거였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기술이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강대국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연구해야 해요.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왕리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첸 위안 말이 맞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왕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말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아니야. 왕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리밍이 커피를 건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리밍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베이징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여전히 한국 관련 데이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정보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해진 나라였죠.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챈 겁니다. 첸 위안, 리밍이 불렀습니다. 응, 우리 정말 당한 거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당했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야.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른 거죠. 밀정 체포 사건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 기술에 대해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걸까? 우리는 왜 몰랐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사무실로 나왔어요. 조용한 건물 안에 저 혼자였죠.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과거 기록에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5년 전 보고서부터 찾아봤어요. 한국 우주기술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간단한 문장들만 있었어요. 한국 우주기술은 초기 단계, 독자 발사체 개발 중이나 성공 가능성 낮음, 중국 기술과 비교 불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단순한 평가였어요. 4년 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예상된 결과, 기술력 부족 확인됨. 3년 전 보고서도 비슷했어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 더딤, 우리가 우려할 수준 아님. 저는 계속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2년 전, 1년 전 모든 보고서가 똑같은 논조였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내용뿐이었죠. 이상했습니다. 5년 동안 한국이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보고서 작성자를 확인했어요. 대부분 같은 연구팀이었습니다. 우주기술평가실이라는 부서였죠. 그 부서 자료를 더 파봤습니다. 회의록, 연구계획서, 예산 집행 내역까지 전부 열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간 예산은 계속 늘었는데 실제 연구 성과는 거의 없었어요. 보고서는 해마다 나왔지만
내용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죠. 한국 관련 심층 분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설마 싶어서 다른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역시 비슷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은 기초 수준, 독자 개발 능력 미흡, 외국 기술 의존도 높음.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없었어요. 어떤 위성을 분석했는지, 어떤 기술을 평가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죠. 그저 한국은 약하다는 결론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연구원들 개인 파일도 봤습니다. 출근 기록, 업무 일지, 출장 보고서까지 전부 확인했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제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출근은 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인터넷 서핑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 분석이라며 출장을 갔지만 실제로는 관광만 하고 왔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연구 장비 구입 명목으로 수억 위안이 지출됐는데 실제 장비는 창고에 방치돼 있었어요. 회식비, 접대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연구비보다 많았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5년 동안 계속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회의록도 읽어봤습니다. 분기별 평가 회의 기록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더군요. 한국 기술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이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 상대가 안 돼. 시간 낭비 말고 중요한 나라나 봐. 다른 회의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성공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됐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실력이 아니라고. 부서장이 그렇게 정리했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한 겁니다. 한국을 연구해야 할 사람들이 놀고 먹었고 보고서는 거짓으로 채웠으며 예산은 술값으로 썼죠. 아침 7시가 됐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리밍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첸 위안. 밤새 여기 있었어? 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발견했어. 뭔데? 리밍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5년치 보고서를 보여줬죠. 이거 봐. 전부 똑같아. 한국은 약하다. 기술 없다. 우려할 필요 없다. 5년 동안 이것만 반복했어. 리밍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 보고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을 깎아내린 거야. 왕리 부서장이 출근했어요. 저는 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부서장님, 이것 좀 보세요. 왕리가 제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5년치 보고서를 훑어본 그가 한숨을 쉬었죠. 이런 식으로 일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도 봐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어줬습니다. 연구비 대부분이 엉뚱한 데 쓰였어요. 왕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야.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분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위에 보고해야 돼. 그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치 거짓 보고서, 부실한 연구 내역, 예산 유용 증거 모든 걸 하나로 묶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완성됐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 기술 과소평가의 진실. 왕리가 보고서를 들고 국장실로 갔어요. 1시간 후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긴급조사위원회가 구성된대. 왕리가 말했습니다. 우주기술평가실 전체를 조사할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리밍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책임 물을까? 우리는 괜찮아. 왕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거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아침 하늘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5년간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놀고 있을 때 한국은 달렸던 겁니다. 첸 위안, 왕리가 불렀습니다. 네, 잘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어요. 진작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왕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긴급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지 사흘 만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쌓인 거짓과 무능의 기록이었거든요. 아침 9시.
조사위원회 중간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가안보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조사위원장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우주기술평가실의 한국 관련 보고서 대부분이 부실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했습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깎아내린 보고서들이 실제 검증 없이 작성됐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기사를 번역한 수준이었고 전문적 분석은 전무했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확인했어요.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들을 역추적해보니 대부분 공개된 뉴스 기사였습니다. 심층 분석은 하나도 없었죠. 한 연구원은 한국 논문을 단 한 편도 읽지 않고 보고서를 썼더군요. 둘째, 위원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위성 및 항공 자료 분석팀이 3년 전 축소됐습니다. 예산 부족이 아니라 한국이 넘볼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당시 부서장이 이렇게 말했더군요. 한국 같은 약소국 연구에 인력 낭비하지 마라. 중요한 나라에 집중해라. 그래서 분석팀이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결국 1년 후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셋째,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장비 개발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5년간 총 3억 위안이 술자리와 출장 명목으로 소진됐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보니 연구비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했고 해외 출장은 관광으로 채웠으며 장비는 구매만 하고 창고에 방치했더군요. 넷째, 위원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연구원 중 일부는 한국 기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허세라고 무시했습니다. 실제 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회의록이 떠올랐어요. 2년 전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더군요. 한국이 독자 발사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거 분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서장이 답했어요. 그냥 허세야. 우리 기술 따라 하려고 쇼하는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그 회의록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직후였어요.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지금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섯째, 위원장이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 발전을 경고한 보고서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뭐라고요? 국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시 젊은 연구원 한 명이 한국 반도체 기술과 우주 기술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기술을 우주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부서장이 그 보고서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라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 연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좌천됐습니다.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지방연구소로 발령났어요. 부서장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한 사람을 처벌했다니 말이 됩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국을 얕보게 만든 건 누군가 고의로 속인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 연구진 스스로가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그저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치부해버린 결과입니다. 저는 손으로 자료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보고서마다 이렇게 써 있었죠. 한국은 아직 기초 단계임, 위협 수준 아님, 중국 기술과 비교 불가. 이 보고서들은 거짓이었지만 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의적 조작이 아닌 무능이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로 보고서를 채웠고 예산만 타내고 실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개발은 수년째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한 겁니다. 게다가 위원장이 더 심각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그 연구진 중 절반은 예산만 타내고 실제 연구는 방치했습니다. 보고서는 복사 붙여넣기였고 장비는 창고에 쌓여 있었으며 한국 방문 조사라며 출장 갔다가 관광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위원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리가 한국을 비웃던 5년이 중국 스스로 만든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조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즉시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부서장 해임.
연구원 8명 강등 및 지방 좌천, 심각한 예산 유용 건은 형사 고발 진행 중입니다. 이틀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우주기술평가실 부서장 해임, 직무태만 및 예산 유용, 연구원 8명 강등 조치, 3명 지방연구소 좌천. 리밍이 제 옆에 섰습니다. 드디어 처벌받네.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왕리 부서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위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준비하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련 부서 전체를 재편한대. 왕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구 체계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지. 다음 주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될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하늘이 흐렸습니다. 중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이제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좌천됐던 그 젊은 연구원이 복직된다는 거였어요. 3년 전 한국 기술 발전을 경고했다가 묵살당한 사람이었죠. 그는 베이징으로 다시 발령받았고 명예도 회복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거네요. 리밍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왕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첸 위안. 곧 큰 변화가 있을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해. 무슨 변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해. 왕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왕리 부서장에게 호출됐습니다. 급히 부서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왕리뿐 아니라 국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국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첸 위안.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혀냈네. 과찬이십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자료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왕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한국을 과소평가한 채로 말이지. 국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재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리고 자네가 책임자야. 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을 제대로 연구할 새 팀을 꾸리게. 인원, 예산 모두 지원하겠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왕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지. 자네는 그걸 가졌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책임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팀을 구성하게. 그리고 첫 보고서를 한 달 안에 올리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리밍을 불렀습니다. 한국 재평가 프로젝트 팀을 만든대.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들어올래? 당연하지. 리밍이 즉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 일인데. 감사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일주일간 팀원을 모았어요. 젊고 열정적인 연구원들을 선발했습니다. 한국어 전공자도 2명 포함시켰죠. 총 6명의 팀이 완성됐습니다. 첫 회의를 열었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한국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과소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누리호부터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날부터 자료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기로 했어요.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학술 논문, 특허 자료, 기술 보고서만 모았습니다. 리밍이 한국항공우주학회 논문 수십 편을 찾아왔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된 것들이었죠. 한국어 논문은 전문 번역가를 고용해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팀원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이 등록한 우주 관련 특허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넘었죠. 우리가 전혀 몰랐던 기술들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어요. 누리호 엔진 기술, 단 분리 시스템, 위성 궤도 진입 정확도 모든 걸 세밀하게 검토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75톤급 엔진을 독자 개발했어요. 우리가 약하다고 봤던 한국이 세계 수준의 엔진 기술을 가진 겁니다. 3단 로켓 기술도 완성도가 높았고
위성 궤도 진입 오차는 1km 이내였죠. 이거 거의 완벽한 수준인데요. 한 팀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요. 한 달 후 첫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누리호 기술 종합 분석이었죠. 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국장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모두 검증된 자료입니다. 출처도 명확하고 교차 확인도 마쳤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몰랐다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과제를 받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과 우주 기술의 연관성을 분석하라는 거였어요. 3년 전 묵살됐던 그 주제였죠. 이번엔 제대로 할 겁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우주 산업에 적용됐는지 추적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을 위성 제어 시스템에 활용했어요. 미세 공정 기술은 센서 개발에 쓰였고 AI 반도체는 자동 항법 시스템에 적용됐습니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죠. 완전히 계획된 거네요. 리밍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산업 간 시너지를 만든 거죠. 두 번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술 생태계 분석이었어요. 국장에게 제출하자 그는 즉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군. 국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로켓만 만든 게 아니야. 전체 산업을 연결해서 경쟁력을 만든 거지. 정확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다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라는 거였어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군부, 과학기술부, 관련 부서가 모두 모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참석했죠.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과학기술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기존 산업 강점을 활용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을 우주에 적용했어요. 둘째는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년 계획으로 진행했어요.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았죠. 셋째, 민관 협력입니다. 정부 연구소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했어요. 기술 이전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까? 군 장성이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부터 바꿔야 해요. 한국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연구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리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그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첸 위안, 잘하고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곧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야. 왕리가 웃었습니다. 왕리가 말한 큰 일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됐습니다. 국무원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한국기술전담연구국 신설이었죠. 독립조직으로 승격된 겁니다. 저는 그 조직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됐어요. 팀원도 20명으로 늘었고 예산은 10배 증가했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사무실도 배정받았죠. 하지만 저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무거웠거든요. 첫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연구원들과 기존 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도 배워서 발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 기술을 인정하라. 더 이상 과소평가는 없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과거 보고서는 폐기하고 새로 조사해요. 세 번째는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식 모델을 우리 것으로 만듭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에 적용하는 거예요. 즉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연구국을 3개 팀으로 나눴어요. 우주기술팀, 국방기술팀, 산업기술팀이었죠. 각 팀마다 명확한 목표를 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우주기술팀이 누리호 4차 발사 계획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받아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달 탐사선 발사가 구체화돼 있었고 재사용 로켓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3차 발사에 놀라고 있을 때 한국은 벌써 앞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기술팀도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작년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다더군요. K9 자주포는
폴란드가 1000문 넘게 주문했고 K2 전차는 터키와 폴란드가 도입했으며 FA-50 전투기는 여러 나라가 구매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국방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주변국까지 퍼지고 있어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 무기 수출국을 표시하니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산업기술팀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이 안 된다더군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3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BMW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쓴다고 했죠. 조선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보고서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핵심 산업마다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요. 한 달 후 종합평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500페이지였어요. 제목은 한국 산업기술 생태계 종합평가였습니다. 국무원 회의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총리를 비롯한 최고 위급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시간 동안 한국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총리가 물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50%, 조선 40%, 디스플레이 1위, 방산 수출 세계 9위입니다. 우주기술은요? 과학기술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독자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위성 궤도 진입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미 달 탐사와 재사용 로켓을 준비 중입니다. 회의실에서 탄식이 들렸어요. 우리와 비교하면요? 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일부 분야는 우리를 앞섰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격차가 큽니다. 우주기술도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는 더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총리가 물었어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 민관 협력입니다. 한국은 정부 연구소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요.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둘째는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저는 한국 우주개발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20년 계획으로 진행했어요.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셋째, 핵심 기술 집중입니다.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않고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런 분야에 자원을 모았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방안을 만드시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뉘안 국장.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을 반면교사 삼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게 실수였어요. 이제는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에 내려진 경고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리밍이 물었습니다. 승인 났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벤치마킹 실행 계획을 만듭니다. 다음 과제가 주어졌어요. 한국식 우주 해양 융합 모델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위성 기술을 해양 감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하는 거였죠. 한 달간 집중 연구했습니다. 한국 해양 위성, 수중 감시망, 해군 작전 시스템 모든 걸 분석했어요.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위성과 수중 센서를 실시간으로 연결했어요. AI로 분석하고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죠. 이게 우리 구축함을 교란시킨 기술이었습니다. 완벽한 통합 시스템이네요. 한 연구원이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어요. 한국식 융합 모델 도입 검토를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군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했죠. 창문 밖 베이징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강해진 나라였죠. 무기가 아닌 기술로, 위협이 아닌 실력으로 세계에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제 따라잡기라도 해야 합니다. 리밍이 옆에 섰습니다. 첸 위안, 중국이 정말 변할까? 그가 물었어요. 변할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울을 봤으니까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결론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다. 한국은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못 알아봤다. 이제 중국의 새로운 시대가 어쩌면 시작될지도 모른다.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